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을 말하는 건데요. 꾸준한 발전을 통해 성공할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거듭해도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으로 저절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의 힘만으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줬고 인생 어디쯤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공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이들이 무엇을 대가로 그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인 것이겠죠. 성공으로 가는 길엔 비단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수시가 율촌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나섭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지역만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로컬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장 사례 소개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전남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박성호 개인전 소개합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가 율촌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율촌면 일대 조아리, 산수리, 월산리, 삼계리가 향후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일대 안에 수소와 2차 전지 산단이 포함된 복합 택지 개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예.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번 영역 결과를 보니까 면적이 526만 제곱미터 정도, 평수로는 약 150만 평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는데요. 네.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범위를 넓게 잡은 면도 있고 또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줄어들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순천 신대지구가 87만 평인데 율촌 신도시가 150만 평을 잡았으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이곳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5,000가구를 분양을 하고요. 또 이 밖에 산업 및 물류 유통단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이 돼서 율촌 산단의 배후도심 기능을 맡기겠다. 그리고 인구 35,000명을 수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네. 율촌면은 순천 해령면과 맞닿아 있고요. 또 율촌 산단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잇는 그 연결 산업도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좋아진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순천과 광양에 뺏겼던 인구를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수시는 이 조만간 전문기관에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고요. 이후에 개발 계획과 실시 설계, 주민 설명회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2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9년도에 택지와 산단이 어우러지는 율촌 테크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세인데 이 경쟁적으로 택지 개발에 나서서 원도심 또 공동화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광양이 지금 현황을 봤더니 목성지구, 황금지구, 성왕 도의지구, 와우지구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수시에서도 소재지구와 중림 1지구, 만성리 해수욕장 일대, 여천 역세권을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고, 순천도 선월지구와 풍덕지구를 개발한 등 광양만권 3개 도시가 전부 택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구 유입은 얼마나 되고 있길래 각 도시들이 신도시 붐이 있나 알아봤는데요. 어느 한 개의 도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3개 도시를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3개시, 광양북은 3개시 인구를 봤더니 2016년에
72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계속 지금 줄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개시 인구가 70만 5,670명, 올해 6월 말까지 인구를 봤더니 70만 3,930명으로 7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자체들이 택지 개발로 땅값만 올려놓고 지주들의 헛바람만 잔뜩 들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포스코 그룹이 주요 계열사 사명을 변경해서 국민들이 지금 혼란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잇따라 글로벌 시장 목표와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율천 공장을 짓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꿔서 헷갈리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포스코 건설은 포스코 ENC로 바꿨고요. 또 포스코 ICT라는 회사는 포스코 DX로 바꿨습니다. 또 순천의 승주 CC는 포라이즌 골프장이고요. 모기업은 포스코 와이드로 바꿨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어서 사명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계열사를 통째로 바꾼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되겠는데요. 포스코가 사명 변경이 어떤 그 혁신 성과로 나올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이 또 새마을금고 사태로 5천만 원인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더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보호한도를 올리자 이런 건데요. 23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에서 지금은 33,000달러고 그동안의 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되겠는데요. 예. 그렇지만 시중은행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서 예치하는 고객 비율이 전체의 98%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 그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도 있어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뱅크런 혼란 등의 금융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일정에게 상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에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로컬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으로 가봅니다.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서피비치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2015년부터 지금 9년째 서피비치 운영하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양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양양의 대표적인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서피비치 어떤 곳인가요? 강원도는 약 200km의 해변과 82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바다로 죄송합니다. 예. 바다를 여행 자원화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곳인데요. 지난 긴 시간 동안 파라솔과 튜브만 있었던 바다였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 서피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솔하고 튜브만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셈이네요. 서피비치는. 네, 저희가 그것을 해변을 좀 다시 디자인을 하고 튜브만 있던 것을 서핑도 하고 요가도 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해변을 다시 디자인하셨군요. 지금 네네. 대표님께서는 부산 해운대에서 이 프로모션 그리고 또 광고 담당자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아주 양양을 이렇게 사업하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사실 강원도가 제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 평창 진부라는 곳이고요. 그러시군요. 네. 아주 우연찮은 기회로 해운대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바다를 보면서 왜 부산 바다엔 이렇게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동해 바다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그때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고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 서피비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핑을 컨셉트로 한 건 아니었다고요? 예, 맨 처음에는 서핑이 좀 생소했습니다. 저에게도. 저희가 바다에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레저로 풀 생각은 없었는데요. 예. 그 양양을 2014년에 처음에 갔었는데 저희는 아름다운 해변이랑 외국에 온 듯한 느낌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양양에서 서핑이 가능한 애를 그때 알게 돼서 서핑을 좀 더 공부하고 레저를 사업 아이템으로 넣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서핑이 가능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서핑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했고 실제 그 서핑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 서핑이란 단어를 보면 서핑을 처음 접하는 곳들이 대부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 가면 영상으로 나오는 화면으로 많이 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파도에 아주 잘 타시는 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서핑은 저렇게 큰 파도에 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스키장 가면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주 상급자 코스도 있고 초급자 코스도 있는 것처럼 네네. 서피비치가 있는 양양 지역은 아주 초급자와 중급자가 타기에 아주 적당한 파도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예, 그분들이 서핑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서피비치가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로 이렇게 전환된 시점이 또 따로 있었다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건 대한민국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이라는 이미지였고요. 예. 서핑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이후에 저희가 보니까 여행이 되려면 주간 콘텐츠와 야간 콘텐츠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주간 콘텐츠로 놓고 야간을 또 비치 파티라는 콘텐츠를 넣다 보니까 이게 저희 중심이 서핑이 아니라 해변이었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해변인 거고 낮에는 서핑을 하는 거고 밤에는 거기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군요. 근데 이제 항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입장료를 지금 받지 않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어디의 해수욕장도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고요. 예. 저희도 해변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해변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실 텐데 그들이 아마 해변에 오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예. 뭐 그늘막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들의 결핍을 저희가 저희 방식대로 해결을 하면 뭐 F&B라든가 서핑 강습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가 오시는 모든 분이 이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오시는 분의 일부라도 이용을 하시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서피비치가 갖고 있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서피비치의 수익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서피비치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잡았어요. 4가지의 수익 구조를 한 공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잡았고, 그 수익 구조 4가지는 첫 번째는 그 비치 어트랙션, 즉 서핑과 요가를 수업을 하고 또 장비를 렌탈하고 받는 수익과 F&B에서 나오는 뭐 맥주나 커피나 음료, 음식에 대한 수익,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광고 수익, 그리고 1년에 저희 목표는 2번 정도의 페스티벌을 진행을 해서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 이렇게 4가지를 잡았고요. 네. 예, 요거를 이룩하는데 가장 핵심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입장료로 수익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도 없었고 지금도 그걸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 이게 가장 네.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서피비치는 브랜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사실 최근에 모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뭐 이런 데에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브랜딩이고 브랜드가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브랜드를 좀 더 확장하거나 뭐 더 크게 만드는 것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예. 브랜드는 수명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생기고 나면 얼마나 많은 브랜드가 이전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브랜드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이런 사람처럼 수명이 있는데 예. 저희는 애초에 목표가 서피비치가 100년 동안 동해안에 정착이 돼서 많은 여행객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해안을 오게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가 돼서 이렇게 수명이 생기는 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서피비치라는 지명이 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이미지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생겼다 없어지는 브랜드가 아니고 영원하고 또 항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있는 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가 흔히 보면 그 I Love 뉴욕이라는 그 네모난 아마 그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고 저희가 이게 맞는 것 같다. 브랜드가 아니라 지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서피비치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서피비치는 저희가 애초에 많은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는 업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가 결론 내린 부분은 서피비치는 제 서비스업의 여행업이다라고 정의 내렸고 그러면 여행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여행은 약속이다라는 명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저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행을 망치면 안 된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을 꼭 여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피비치는 1년 내내 비슷한 서비스가 항상 유지되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치를 생각하실 때 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약속이다. 네. 거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 나가셨군요. 저희가 이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코너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도 평창이 고향이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지금 양양도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제 로컬 브랜드를 넘어서서 로컬 사이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네네. 대표님께서는 이 로컬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로컬의 중요성은 사실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꼭 돈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로컬이다 생각을 하고 예. 미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의 삶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삶이 조금 더 경험과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이 로컬이 아닌가. 그 이유는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상황만 만들 수 있다 하면 서울에서의 삶의 삶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고 저희는 사실 로컬에서 살다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여행객으로부터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여행객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 서울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도시만 마케팅이라고 하면 저희 로컬은 그게 자연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해도 자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잘 준비하고 그 여행객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조금 덜 힘들게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좀 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해석도 좀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많은 여행객들, 방문객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장 유지를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네. 그중에 이제 자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이제 자연 이외에 또 다른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로컬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로컬이라는 단어 자체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예. 매출의 대부분이 여행객으로 나오는 여행객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로컬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매출은 저희가 하는 음식점도, 저희가 하는 서핑샵도, 저희가 하는 펜션도, 저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창업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여행객으로 하여금 돈이 발생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연으로 여행 오면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느낄 법한 어떤 결핍이나 그들이 여행지에서 느끼고 싶은 로망이나 이걸 발견해서 예. 굉장히 많은 류의 결핍과 로망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해나간다고 하면 이 여행 측면에서만 봐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근데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로컬의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또 뛰어드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뛰어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께 제가 오늘도 지금 그 강의를 하러 지금 춘천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특히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업 전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기준의 사업 방식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들을 효과와 효율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로컬에서의 비즈니스는 여행업에 가깝다 보면 예. 이 여행은 사실 효율과 효과 중심의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좀 더 이해랑 공감 위주의 사업 방식일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여행객들의 결핍과 로망을 해결해주는 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거를 아주 친절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감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자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이걸 가격을 낮춰야 된다, 제품을 좋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조금 낮추고 여행객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형태가 되면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성공하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와 공감을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손건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전시회 소식 준비하셨나요? 전남도청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박성우 개인전에 대한 소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전남도청 갤러리는 청사 본관 1층에 52제곱미터 규모로 개방된 공간인데요. 네네.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서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성우 전시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작가의 11번째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박성우 작가의 작업 자체가 무채색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모로 전시회 컨셉이나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모두 몇 점이나 전시돼 있나요? 12점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요. 모든 작품이 펜화 작품입니다. 아마 펜화를 많이 접해보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작가님 익숙하실 텐데요. 펜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그림도 펜화로 표현이 되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돕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펜화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기
소외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도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됐을 때 전달되는 감동이 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세밀한 작품 드로잉 과정을 바탕으로 더욱 몰입도 높고 현실감 있는 작품이 탄생되게 됩니다. 작품들을 준비하며 느낀 점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박성호 작가의 말입니다. 아직 저는 작가로서도 뭐 인생에서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그림과 인생을 연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림이 저에게 익숙치 않을 땐, 여기는 어떻게 채색을 하지? 이 부분은 어떤 선을 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제 작업이 익숙해지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면 이런 선을 쓰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헛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난 날을 후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난 날을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의 내용은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호랑이를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직함으로 인내해온 소나무의 껍질을 최대한 좀 많이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상은 어쩌면 저는 한참 멀었고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 그런 무한한 인자함과 해탈을 표현하고자 작업을 했거든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작업을 하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다양한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었는데요. 일차원적으로 호랑이 그림에서는 호랑이의 기운과 기백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나무 그림에서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불변함, 그리고 인내심을 배워가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가님은 개인전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들끼리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작품을 바라보시는 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작가님의 그림을 직접 보고 나니 전달되는 작품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네, 전시회 오픈은 7월 3일이었는데요. 전시가 끝나는 날은 7월 28일입니다. 도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르셔서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남도청 2주 정도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청 갤러리가 도민 문화 향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희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